제가 프랜차이즈 실무를 경험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봤던 질문도 카페 하면 얼마 남아요? 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얼마 벌면 카페 할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일하던 회사에서 비슷한 시기에 오픈한 2개 매장이 있었어요. 한 매장은 오픈했는데 매출이 시작부터 잘 나왔어요. 한 매장은 저희 예상 매출보다 안 나왔습니다. 6개월 뒤에 다시 2개 매장의 매출을 비교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잘 되던 매장은 매출이 떨어지고 안 되던 매장은 오히려 매출이 높아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바로 매장을 찾아가서 원인 분석을 했죠.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매출이 떨어진 매장은 이걸 안 했고요. 올라간 매장은 이걸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저 역시 다시 한번 이것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것에 대한 비밀을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커피를 해오고 있습니다. 첫 시작은 동네 카페 알바부터 시작했으며 그 이후 4개의 법인회사를 거쳐 프랜차이즈 커피 브랜드 대표까지 역임했습니다. 지금은 카페를 생각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유튜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달 카드값 청구 문자 보고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란 적은 없나요? 저는 그런 적이 정말 많았는데요. 내가 이렇게 썼을 리가 없는데 하면서 카드 명세서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다 내가 쓴 게 맞았어요. 생각했던 지출과 실제 지출이 차이가 많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가계부를 썼던 경험이 있어요. 가계부를 써보니까 딱 보이더라고요. 그 덕분에 저축까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한 지출과 실제 사용한 지출에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하물며 카페는 어떨까요? 손님도 많이 오고 일하는 건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지출 항목은 더 많이 있어요. 그걸 다 머리로 기억하면서 관리하는 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쉽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말했던 잘 나가던 카페가 점점 잘 안 된 이유도 안 되던 카페가 매출이 잘 나오기 시작한 것도 바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되어야지만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의 강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어요. 문제점을 모른다면 매장이 개선되지도 않고 절대 순이익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제가 커피 프랜차이즈 회사에 슈퍼바이저로 들어가니까 담당 매장 손익을 알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팀장님에게 하나하나 배웠어요. 그 당시에는 다 생소한 단어다 보니까 바로바로 머리에 안 들어갔거든요. 실제 매장들의 손익을 계산해보니 매출이 높지 않은데도 돈을 많이 버는 매장도 있고 갈 때마다 손님이 많았는데 의외로 적자를 보는 매장도 있더라고요. 가장 신기했던 기억은 매출이 높은데도 저희 예상보다 수익을 적게 가져가는 매장도 있었어요. 그때부터 매장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상권에 따라 또는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 순이익이 엄청나게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누구에게 어느 매장에 더 도움을 드려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손익계산서 내용을 어떻게 알려드리면 좋은지 고민을 하다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손익계산서 작성 내용은 조차익님의 저서인 카페 경영수업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조차익님은 현재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의 가맹점과 경영 컨설턴트로 재직 중이신 분이에요. 카페 손익계산서를 먼저 보여드리고 이걸 어떻게 작성하는지와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손익계산서를 제가 예시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참고용이에요. 10평대 개인 매장을 기준으로 카페 손익을 작성했습니다. 실제 상권과 입지에 따라 여기 써있는 수치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목에 적었던 52만원 매출의 카페 순이익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영업이익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194만 1,818원이네요. 이 정도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카페 할만한가요? 아닌가요? 너무 적어서 당황하진 않으셨나요? 그런데 알아두셔야 될 게 카페 매출은 저 상태로 멈춰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일단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기 전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매출은 카페에서 발생한 영업활동만 작성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카페를 운영하다가 의탁자가 남아서 2세트는 내가 20만원에 중고에 팔았어요. 이건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카페에서 정상적으로 고객에게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매출만 작성하는데요. 그 이유는 카페 매출만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폐업, 양도양수, 추가 출점 등 이런 중대한 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모든 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적어야 돼요. 부가세를 세법적으로 보면 매출의 부가세는 부채이고 매입의 부가세는 자산이므로 손익계산서에 추가되지 않는데요. 주의할 점은 부가세를 제외해야 한다고 하면 매출액만 제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임차료, 원재료 등 모든 것의 부가세를 다 제외해야 됩니다. 세 번째, 각각의 항목을 실제 사용한 품목에 맞춰 나눠야 합니다. 만약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직원들이 간식비를 구매한다면 가끔 재료니까 원재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요. 원재료 항목이 아니라 직원, 복리후생비, 즉 인건비 항목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항목별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조금 전문적인 영역이라 재미가 없을 거예요. 카페를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총 매출액 1,560만 원이라 적혀 있습니다. 제가 24년 2월 기준 서울시 카페 평균 금액으로 작성했어요. 비용은 1,560만 원이고 여기서 순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 부가세를 빼는 방법은 이 금액에서 나누기 1.1을 해주시면 됩니다. 1,560만 원을 어떻게 가져왔냐? 서울시 카페 평균 매출을 구한 방법은 소상공인 마당의 상권 정보를 참고했습니다. 이걸 제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 소상공인 마당 검색합니다. 자,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자, 행정구역에 저희는 이제 매출이 궁금한 거죠. 매출을 클릭을 하고 업종을 음식에 카페로 골라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럼 여기서 저는 여기 보이는 을지로를 골라볼게요. 분석을 시작합니다. 자, 분석을 하면 을지로 구역에 있는 카페에 24년 2월 기준 월평균 추정 매출은 1,851만 원입니다. 을지로가 포함되는 중구는 2,214만 원이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서울시 전체 평균은 1,560만 원입니다. 여기서 보고 제가 1,560만 원 넣은 거예요. 자, 여기 손익계산 항목에 보면은 3개의 다른 색이 있습니다. 매출 원가, 임차료, 인건비. 이 3개가 왜 다를까요? 이 3가지가 가장 핵심 항목입니다. 이거를 프라임 코스트라고 해요. 프라임 코스트란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항목을 말합니다. 성공하는 사업을 만드는 방법은 이 프라임 코스트를 적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프라임 코스트의 비율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구하는 공식은 원가, 임차료, 인건비 이게 다 합친 금액에서 순매출액을 나눠주면 됩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프라임 코스트 비율이라고 있는데 현재 이 매장은 78.3%의 프라임 코스트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매출 원가예요. 실제 사용한 물류 금액입니다. 반드시 부가세 별도로 작성해 주셔야 돼요. 최근 물가 상승도 있어서 여기선 35.3%로 잡았습니다. 디저트 판매량이 너무 높은 매장이라면 원가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 더 많은 프로모션을 진행해야 됩니다. 개인 매장의 경우 좀 수고가 들어가지만 원재료를 직접 만들면 원가율을 더 낮출 수 있는데요. 청, 시럽, 그 외 다른 재료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개인 매장의 특권이에요. 제가 볼 때 여기는 정말 노력하면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최대 100만 원 정도 더 아낄 수 있습니다. 만약 100만 원을 더 아끼면 원가율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여기에 400만 원 입력해주면 28.2%까지 내려갑니다. 당연히 여기 보시면 순이익은 100만 원이 더 만들어지겠죠. 사실 몸을 갈아서 만드는 거라 무조건 추천하지는 않는데요. 카페 초반이라면 투자 비용 회수를 위해서라도 해볼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조금 미리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기 투자 금액 회수가 36개월이에요. 3년이 걸린다는 말인데 만약 내가 여기서 원가를 정말 노력해서 100만 원 낮춘다면은 23개월
한 8할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약 2년 정도면은 지금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출이익은 순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뺀 금액입니다. 일반 관리비는 여기 임차료부터 여기 보험료까지 지출의 이제 모든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임차료 마찬가지로 이제 프라임 코스트 중에 하나죠. 요즘 서울 상가 보면은 한 200만원에 300만원 그 이상인 곳도 많이 있을 거예요. 상가는 정말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좋은 상가를 찾게 되는 거예요. 상가에 대한 비율을 좀 알려드리면 여기는 14.1%인데 이 정도면 평균치에 들어갑니다. 예상 매출 기준 10% 이하다 그러면 정말 최고고요. 10% 초과 15% 이하라면 이제 보통입니다. 만약 20% 이상이라면 그 매장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넣은 여기 200만원도 정말 노력해서 구한다고 가정하고 넣은 금액이에요. 사실 여기는 아직 200만원의 임대료에 1560만원이니까 매출이 더 올라가야 됩니다. 관리비는 있는 매장도 있고 없는 매장도 있는데 이건 이제 부동산 계약하실 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인건비는 정직원 인건비와 시급제 인건비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서 정직원 인건비는 고정으로 일하는 직원이나 또는 사장님의 인건비입니다. 카페는 수익을 더 높이기 위해 사장님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장님들도 당연히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인건비를 별도로 잡아야 돼요. 이걸 다 순이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직원 인건비에는 사대보험료가 포함됩니다. 정직원 인건비는 고정비, 시급제 알바 인건비는 변동비입니다. 이렇게 나눠놓는 이유는 가장 먼저 인건비 항목의 최대 비율을 정해야 돼요. 비율은 매장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 매장 같은 경우 최대 30%를 잡았는데요. 이렇게 최대 비율을 정해놓지 않고 매출이 늘어난다고 인건비를 막 쓰면 요즘 어떻죠? 인건비 비싸요. 월말에 인건비 계산하다가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내가 잡은 인건비 최대 항목에서 정직원 인건비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비용으로 파트타이머를 시간대별로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저는 200만원 정도의 금액을 파트타이머 금액으로 잡았어요. 수도 광열비, 수도세와 전기세를 말하고요. 수도세는 한 달에 15만원, 전기세는 약 3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합쳐서 매출 대비 3에서 4% 정도가 발생합니다. 소모품비, 매장의 유지보수를 위한 금액으로 지속적으로 저축해야 되는데요. 나중에 매장에 기계가 망가지거나 인테리어를 보수할 때 당장 돈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없으면 수리를 안 하고 그냥 운영할 수 있어요. 장비 같은 경우 그러면 정말 크게 망가지고 인테리어의 경우 금방 낡아 보일 수 있습니다. 미리 저축해두고 발생할 때마다 바로바로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소비자 판촉비입니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여기 들어가요. 수수료가 여기에 들어가는 이유는 손님이 카드로 결제하는 건 고객의 편의성을 위한 장치로 소비자 판촉비에 들어갑니다. 그 외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마케팅 비용도 이곳에 포함됩니다. 기타 비용은 이제 보안비부터 여기 보험료까지예요. 이 모든 비용의 합입니다. 영업이익이란 순매출액에서 원가와 일반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이게 순이익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온 영업이익이 194만원 정도인데요. 보통 사장님들이 자신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수익을 말하니까 여기 있는 210만원을 더하면 한 405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서 제가 아까 말한 원가를 낮추기 위해 정말 노력한다면 5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걸 다 입력한 이유는 바로 손익분기점 BEP를 알기 위해 작성한 거예요. 여러분, BEP는 왜 중요할까요? 바로 BEP가 최소 목표 매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적혀 있는 372,752원이 바로 해당 매장의 최소 목표 매출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쉽게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매출이 36만원까지 밖에 못했어요. BEP 달성을 하기 위해선 12,000원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매출이 안 나왔네. 내일 더 많이 벌면 되지 뭐 하면서 문을 닫고 집에 가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가장 쉬운 방법은 직원을 퇴근시키고 혼자 못다한 일을 좀 하면서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 손님을 기다리는 행동을 해야 돼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 오늘 점심 장사까지 했는데 평소보다 매출이 10만원 부족해요. 이대로면 10만원이 부족해서 BEP를 못 넘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비용을 채우기 위해 바로 대응해야 돼요. 판매를 권유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전략을 세울 수도 있겠죠. 오늘 BEP는 오늘 달성해야 돼요. 내일은 또 내일의 BEP가 있습니다. 만약 지속해서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면 그 매장 운영하는 걸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BEP 이 계산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이게 또 오래 걸리는 거라 제가 여러분 좀 편하게 했으면 해서 엑셀에 서식을 다 넣어놨어요. 노란색 칸만 입력해 주세요 라고 써있죠. 여기 노란색 항목들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다 계산이 돼요.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다운로드 링크 넣어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저도 처음에는 카페를 이렇게 내 수익이 얼마구나 정도까지만 알면 된다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투자금 회수는 통상적으로 최대 3년 이내로 생각해야 돼요. 감가상각비를 3년 정도로 잡는데요. 쉽게 말해 3년이 지난 카페는 인테리어나 장비의 가치가 거의 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투자비는 설비, 인테리어, 보증금, 권리금 이렇게 4개 항목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보증금은 돌려받는 금액이니까 3천만 원 빼고 7천만 원 정도가 여기에 들어간 투자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투자비를 매달 여기 영업이익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 비율이 바로 이 ROI고 투자액을 회수하는 데는 36개월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3년 정도가 되면 내 투자금이 전부 다 회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3년이 지나야 그때부터 드디어 나한테 수익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3년이란 시간 짧을까요? 길까요? 그러니까 아까 매출 원가 제가 매출을 올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방법이지만 진짜 이거 100만 원 낮출 수 있으면은 투자금이 2년 만에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프라임 코스트 비율을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냥 카페 손익 얼마 남는지만 알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매장이 손익계산을 할 때 이번 달 얼마 남았구나 까지만 적거든요. BEP를 잘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카페 매출 얼마면 얼마 남습니다 라고 많이들 말하는 것 같아요. 손익계산서를 제대로 매달 정리를 해서 작성해 놔야 됩니다. 이게 분석의 근간이 돼요. 다음 달 예상 매출도 뽑을 수 있고 작년 매출을 보고 올해 매출 상승률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정해져야 그에 맞는 전략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분이라면 자신의 매장 손익계산서를 지금 바로 작성해 보세요. 아직 내 가게가 없는 예비 창업자분이라면 내가 생각하는 숫자를 넣어 보세요. 그리고 그 매장에 BEP를 구해보세요. 내 매장의 매출이 바로 달라 보일 거예요. 이거 귀찮다고 지금 바로 안 하면 나중에 절대 안 합니다. 영상 잠깐 멈춰놓고 지금 바로 하세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손익분석을 하지 않아서 처음에 매출이 잘 나왔다가 떨어졌다는 매장이 있었죠. 이 매장 제가 방문 드린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매장 사장님과 함께 하나하나 손익계산서를 작성했습니다. 밀린 6개월치를 작성했어요. 근데 그걸 작성하고 나니까 소리가 잘 안 나왔는데 문제점을 알게 됐습니다. 사장님이 원재료를 아끼고 있었어요. 저희가 나와야 하는 통상적인 원가율이 있는데 그거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러니 맛이 제대로 안 나와서 손님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인건비 항목도 보니까 적절한 시간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초보 사장님이라서 실수를 하셨던 거죠. 피크 시간에 빠르게 다 쳐내지 못하고 메뉴가 늦게 나오니까 손님들의 불만도 쌓여갔던 거예요. 결국 이런 문제점들을 다 고치고 다시 매출이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문제점을 확인하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어떠세요? 아직 카페 매출이 얼마일 때 수익이 얼마입니다 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나요? 돈은 많이 벌수록 좋습니다. 만약 돈을 버는 수단을 카페로 선택하셨다면 내가 생각한 그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선 반드시 사장님이 하나하나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손익계산서는 그 시작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가게만 연다고 매출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얼마 벌면 얼마가 남는다 같은 공식으로 카페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통상적인 평균 수치는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매장마다 임차료와 상권이 다 다르기에 정확하게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손익계산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제 알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사장님들이 카페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지속적으로 제작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고 앞으로 올라오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필요해요. 제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카페 사장님들이 성장하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